자, 실강 같으면은 제가 볼 때는 별 할 말이 없겠지만 이 강의는 이제 인터넷 강의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사실상 OT만 있고 강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제가 하는 OT를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좀 잘 듣고 나면 아마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이 갈 거예요. 작년에 강의를 들었던 선생님들은 사실상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가 충분히 아마 그 공감이 가고 수긍이 일단 갈 텐데, 작년에 강의를 듣지 않았던 선생님들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할까 하는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올해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런 어떤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굉장히 좀 편하게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좀 편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좀 편할 수가 없는 게 첫 번째 부분인데, 선생님들께서 부담을 갖지 말고 좀 더 편하게 제가 하는 이야기들을 좀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텐데, 작년에 제가 3월 18일에 강의를 불가피하게 거의 타의에 의해서 강의를 시작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작년에 일단 그렇게 강의 시작이 되었어요. 시작이 되어서 사실 3월 18일 그날에 무료 특강을 했을 때 한 60명 정도, 한 50명, 60명 정도 이렇게 왔었어요. 근데 3월 18일 날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사실은 저의 모든 거였어요. 모든 거. 그거는 뭐였냐면 제 필요에 의해서 강의를 다시 열었기 때문에,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이제 그게 잘 들리는 사람들이 있고 잘 안 들리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가르쳐 드릴 거를 3월 18일 하루에 다 가르쳐 드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실. 근데 쭉 지나서 듣는 이에 따라서는 지금 굉장히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앞으로도 마음이 아플 수도 있지만은, 쭉 지나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야기한 게 틀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사실.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그리고 윤리임용은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가에 대해서, 허와 실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들이 보면 이 사실 판단이 뭐 하는 건 줄 알죠? 그죠? 가치 판단이 뭐 하는 건 줄 알죠? 이거는 비단 철학이나 윤리학 영역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회과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 중고에 관련되는 분류법이고, 그리고 윤리학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죠. 휴메 법칙과 무어의 자연주의 오류라고 하는. 그래서 사실 판단으로부터 가치 판단을 끌어낼 아무런 논리적 연관성 또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체험하거나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에서 검증 가능한데, 이건 검증 가능하지 않단 말이죠.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냐면, 작동 기제에서 어떤 형태의 사실들이 우리에게 정보가 이렇게 쭉 들어오면 곧바로 뭐가 작용한다, 거기에 대해서 싫거나 좋거나 이런 게 작용해요. 그래서 싫거나 좋거나 또는 옳거나 그르거나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작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뭐 해야 한다 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당위 명제를 이끌어낸다는 거죠. 왜 이끌어내는지가 21세기 윤리학의 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자동적으로 지금 어떻냐면, 무수히 많은 정보 시대에 살죠. 무수히 많은 정보를 받아들여요. 거기에 대한 취사 선택을 하죠.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평가적인 부분에서 주관적인 부분들에 대한 느낌들은 형성될 수 있는 게 우리가 분명히 경험적으로 알 수 있죠.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거나 어떤 대상을 보거나 뭘 보고 나면 좋다 싫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그것을 뭐뭐 해야 한다라고 이끌어 나갈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끌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임용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제가 말하는 부분에 선생님들이 잘 걸러내야 되는 게 오늘 할 이야기는 가치 판단이 없습니다. 전혀. 사실. 있는 그대로의 사실 판단만 가지고 제가 선생님들께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는 지금 어떠냐면 편견과 선입견이 굉장히 무섭죠. 이것도 작동 기제예요. 이게 강하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르게 표현해 보면 이미지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죠? 이게 뭘 흐려놓냐면 이걸 검증하지 않고 곧바로 이쪽으로 갑니다.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근데 철학을 하지 않아도 윤리학자들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친 윤리학자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윤리학을 전공하는 사람조차도, 나아가서 철학을 전공하는 사람조차도 잘 준수하지 않아요. 사실 철학자들은 우리에게, 윤리학자들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전혀 가르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래서 이와 관련되는 부분에서 어떤 사실 판단과 관련해서 선생님들이 아주 객관적으로 윤리 임용 공부를 지금 1월 달에 시작을 하는 거를 굉장히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년 3월 18일에 내린 저 처방은 사실은 굉장한 극약 처방이에요. 윤리 임용 강의를 13년 정도, 그러니까 학원에 있었던 횟수는 제가 15년이거든요. 근데 13년 정도를 윤리 임용을 하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고 학원에 관련되는 부분에서의 경험, 그 다음에 제가 학부나 대학원 과정에서의 경험, 이런 것들을 토탈해서 극약 처방을 내린 거예요. 심지어 어떤 극약 처방까지 내렸냐면 다 할 수 없는 선생님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이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본서를 보는 게 가장 좋지만 일단 교재를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출을 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교과서를 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세 가지 패턴이 안 됐을 때 어떤 형태의 특강 자료라든지 어떤 형태의 정보라든지 절대로 끌려서 따라가지 말라라고 제가 분명히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다수는. 그리고 뼈아픈 사실이지만 9월달, 10월달 제가 말한 게 다 사실 판단이라고 그랬죠. 그 10월달에 문제풀이에 안 나왔던 두 선생님을 상담을 해서 중간중간에 한 번 정도 나오게 했는데 85% 정도가 합격을 했어요. 실관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오는 거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기서 오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들 세대가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우리 때라고 영악한 사람이 없었겠어요? 우리 때라고 민첩하게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 없었겠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사회 정신이 어땠냐면 그런 사람들이 소수지만 성공을 했죠. 근데 그 가치가 옳다라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다수의 사람들이. 그리고 그렇게 민첩하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으로 행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어느 지점에 가서 한계를 나타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저렇게 돈 많은 이재용이가 왜 감옥에 있습니까? 뭐 박근혜 대통령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사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윤리라고 하는 게 없어지는 것 같으면서도 없어지지 않는 부분이 바로 윤리와 관련되는 형태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 세대는 어떠냐면 제가 볼 때는 2008년 정도 때부터인데 2008년도부터 학생들이 저는 달라졌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강의장 왔을 때 느낌이 완전 달랐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2008년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7월달 8월달이었어요. 사실 실강에 60명 가까이 정도 됐었는데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회나 외부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에 빨리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구조이고 또 취업이나 기타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빨리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근데 결과는 어떠냐면 우리 때도 어른들이 나쁜 어른들이 있었죠.
부정부패를 일삼는다든지 아니면 곤모술수를 쓴다든지 해서 자기의 이득을 바로 챙겼죠. 그렇지만 그 가치가 옳다, 맞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 가치 부분 자체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크게 성공을 끝까지 하리라라는 보장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배적인 가치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뭐가 옳은지는 알지만은 그러나 내가 살려면 그럴 수 없다. 왜? 내 인생이지. 한 명의 강사가 내 삶을 살아주는 것도 결코 아니다. 응? 또는 한 명의 대학 교수가 내 삶을 살아주는 것도 결코 아니다. 내 인생은 내가 나가야 된다. 그런 의지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 내부 안에는 바로 뭐가 있냐면 편리성과 자동성이 작동 기조를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들한테. 이게 우리 세대와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있는 세대들이 놓은 덫에 걸려서 계속 후달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세대보다 영악하고 빠르고 민첩하면서도 계속 후달후달거리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냐면 윤리임용에 관한 한 모든 경험과 모든 시간과 모든 노력을 저만큼 한 사람은 없어요. 제가 강의 때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적은 없는데 저도 제 자신을 잘 몰랐어요. 사실상. 근데 지금 지나고 보면 그래요. 지나고 보면 사실. 그래서 왜 그런가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적인 판단을 가지고 그냥 아주 그 흐리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분석하기보다는 선생님들께서 사실적인 부분을 가지고 일단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나라는 사람이 있다. 응? 나라는 사람이 있다. 이게 제 사인이에요. 응? 나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바로 뭐냐면 나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건 뭐냐면 제가 살아온 삶을 보십시오. 도덕, 윤리는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부분에서 나라는 사람이 있죠. 그죠?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 자신에 대한 사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은 이 강의 내용하고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불가피하게 나에 대한 이야기를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 그 나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윤리임용하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나에 대한 이야기의 사족이 길어진다라고 오늘 OTS 듣지 말고 사실상 어떤 부분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선생님들께서 명확하게 굉장히 잘 판단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자, 그래서 자, 윤리임용에 관한 한 학원조차도 저는 뭐 학원하고도 어쨌든 뭐 대립적 구조를 일단 초창기부터 어떻게 보면 가졌고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나름대로 소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고 수강생이 굉장히 많아졌죠. 많아져서 7년을 탑을 했어요. 수강생이 많아지고 나서 학원에서 저한테 어떤 이야기도 못했어요. 근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 학원 원래 편성을 안 하기 때문에 잘. 근데 가만히 내버려 둔 거예요. 사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지도 교수님도 이런 방법 틀렸다라고 말씀은 안 하세요. 그러나 학원 강의를 하면 이런 요소들이 필요하다. 그럼 저는 또 이야기하죠. 어떻게 할 겁니까? 아이들이 예전 같지 않다. 내가 뭐라 했냐면 객관식 세대 후반부부터 지금까지 아이들 대학원 석사 지나가면 아마 지도하기 정말 힘들 거라고. 기초가 안 돼 있다고. 근데 그 이야기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지도 교수님들과 윤리과 교수님들이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기본서를 안 읽는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논문 지도할 때도 그렇고 등등. 강의를 해도 어떻게 되겠어요? 등등.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되는 이야기들은 사실상 저한테 어떤 부분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저 뒤에 나온 강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모르는 어마어마한 빚을 사실상 그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뭐냐면 수능과 교육학과 전공시험이 있다. 선생님들이 거쳐왔던 길이고 거쳐가야 되는 길이에요. 결단코 이 두 가지와 이 두 가지는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학원 강의 2회 정도를 할 때 2005년 정도에 교육학 강의 제안을 받았어요. 키우면 클 수 있겠다고 봤죠. 왜? 2년차 내가 29부터 강의를 했으니까 31죠. 쟤를 키우면 될 것 같다. 안 한다 그랬어요. 2010년 정도 돼서 교육학 시험이 바뀔 것 같다. 하라.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때도. 내 상황이 안 좋을 때라도 사실은. 그런데 왜 그때는 그랬냐면 어린 나이였죠, 사실은. 이 두 가지는 이거는 갈 대학이 많아요. 내가 마음에 드는 부분에서 가고 싶은 대학 자체에 대한 점수가 나오지 않아서 그렇죠. 그리고 올리려면 점수를 올릴 수도 있고 떨어뜨리려면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교육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내하고 지도하는 방식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부분에서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부분에서 기능은 하는 과목이에요. 근데 내가 싫었던 이유는 뭐냐면 교육학 강사들 때문에 싫었어요. 어린 나이에 내 눈에 비친 너무나 개인적인 행동과 앞에서 말하는 것이 너무나 이중적이고 난 알죠. 그런데 이 강사들, 공무원 강사들 다 포함해가지고 이 작은 과목이지만 윤리 전공시험에 관한 한 저한테 내가 지금 선생님들께 드리는 말씀을 똑같이 이야기를 해도 저한테 그게 틀렸다라고 말을 못하는 이유가 진실되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전공시험은 어떠냐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앞으로도 거의 불변이에요. 이건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이 조건입니다. 이 조건이 뭐냐면 소수 선발이에요. 철저하게 분리시켜야 돼요. 여기에 다 걸리는 거예요. 누가 어떤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이 시험은 다수가 공부해서 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에요. 선생님들께서 분명히 다수나 대중은 어떻게 움직였는데 내가 강의 중간중간에 말씀드렸죠. 올해 교과서에 나왔다? 그래서 교과서를 또 본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옵니다. 많이. 나와도. 그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올해 9, 10월에 문제풀이를 했다? 아, 그럼 이종훈 선생님 강의 문제풀이에 들어야 되겠다? 효과 있을까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것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선생님들의 어떤 그 문제가 아니고 그거를 볼 수 있는 방법 자체를 기성세대나 어른들이 전혀 교육하지 않았고 몸이나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세대가 다르잖아. 나 위의 세대는 나 세대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편하게 살았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세대는 우리 밑에 세대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편하게. 근데 인간의 삶이 어때요? 편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지만은 아무리 다 가져도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건 때로는 무거운 짐을 지고 먼 인생길을 가는 운명과 똑같은 거예요. 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재밌는 것들도 있겠죠. 인간의 삶은 똑같아요, 사실. 좀 힘들거나 좀 덜 힘들거나 이거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중간중간에 그런 거 똑같은데 거기에 대한 면역 기능이 선생님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봐야 되는데 이 소수 선발과 일치되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기본서예요. 기본서입니다. 기본서. 자, 그 다음에 이 소수 선발하고 불일치되는 게 바로 뭐냐면 자료와 정보입니다. 자, 이 자료나 정보가 뭐가 문제가 있냐면요. 자, 저는
제가 말씀을 많은 사람은 알겠지만 2003년에 학원을 나왔어요. 2002년, 1년 요때부터 윤리과에 특이한 윤리과만의 언어가 잡혀서 들어왔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박효정 교수님께서 진주경상대학교의 국제통상학부에 계시다가 서울대 1회, 그러니까 서울대 윤리교육과가 생기기 전에 대학원이 먼저 생겼죠. 그래서 1회 졸업생이 박효정 교수님하고 박창구 교수님이에요. 박효정 교수님께서 학위를 받아 오셔가지고 진주경상대 계시다가 90년 후반인가 2000년도에 서울대학교 들어가면서 윤리과 내부 안에 정치 철학이라고 하는 이론들이 이식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응용학제적 성격이기 때문에 일반 정치학만 가지고 안 되고 일반 정치학에다가 응용적 성격을 집어넣은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윤리과 목적에서는 기여를 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죠. 이미 문제가 윤리과 언어가 이렇게 포진돼서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있었던 때예요. 사실상 2003년부터 자 2007년 정도까지예요. 이때 2003년에 나와서 1년 만에 노량진에 있던 학원 강사 3명이 다 강의를 그만뒀어요. 저 때문에. 저는 학원을 나왔을 때 다른 강사를 그만두게 하려고 강의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1등을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강의를 한 적도 없어요. 근데 왜 무너졌냐면 이유는 간단해요. 임용 변화가 이렇게 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이 강사들은 어떻게 갔냐면 교과서하고 교육과정 해설서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2003년도에 조그마한 학원을 갔는데 육수생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삼수, 재수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11명이에요. 지금 보세요. 지금보다 많잖아. 어? 많잖아, 그지? 그 조그마한 학원에 갔는데 11명이 온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6번 정도 임용을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저는 그런 영문과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해보니까 윤리교육 석사를 했다 하더라도 안 했으면 아예 더 몰랐을 거고 철학만 했으면 한 사람이 가르칠 수 있는 커리는 못 되겠다,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강의를 못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조그마한 학원이었는데 그 학원 원장 사모가 나한테 오더니 11명이 기수강을 했다는 거예요. 11월까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것도 없던 일이에요. 이 운명이에요. 그래서 그 11명들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했던 게 김태길 윤리학하고 사키한 윤리학하고 롤제의 정의론만 좀 강의를 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우리들이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3년 3월부터 강의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 지금 잘 보십시오. 그 이전에 교과서를 봤다 하더라도 다수의 대중들은 교과서를 뜨문뜨문 받고 이때 전부 뭘 따라가고 있는 줄 아세요? 국가학원이야, 개방사회 사회윤리학, 롤제 정의론을 다 파고 있었어. 이때. 이 2003년도가 7차 교육과정의 7차 교과서 선택교과가 투영이 되던 해였어요. 이 선생님들은 학원 강의를 3일 해줬는데 학원 강의를 3일 마치고 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교과 스터디를 한 거예요. 그리고 7월 달이 되니까 수강생이 무려 한 40명 가까이 불더라고. 들으라 한 거지. 이 11명의 지인들이야. 온 거야. 어렵거든 들으니까. 이 어렵다는 것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 쉬우면은 내가 볼 때 임용 문제를 봤는데 임용 문제가 결과적으로 어렵다 또는 나중에 점수를 받아봤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나왔던 점수 자체가 굉장히 낮다. 그럼 쉬운 걸 잘못 본 거죠, 사실은. 어찌됐든 그러고 나서 9월달 정도가 되니까 속 다 빠져나가고 11명 중에서 9명이 남더라고. 그래서 나머지 그 2명의 선생님들은 왔다 갔다 한 거야. 그리고 조그마한 카페가 있었어요. 지금 휴면 상태가 돼 있던데. 이 2명의 선생님들이 이제
다른 학원 간 거야. 다른 학원 가가지고 와서 카페 보니까 다른 학원 강사 자료들을 막 올려놓은 거예요. 이때부터도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그 자료를 제가 찾은 게 아니죠. 자료를 다 본 것도 아니고 이거하고 기존에 나왔던 이 문제 정도의 수준하고를 잘 대응을 해본 거예요. 이게 이겨낼 수 있는지 이겨낼 수 없는지, 이 이론이 나올 수 있는지 나오지 않을 수 있는지. 그게 지금의 제가 있게 된 가장 큰 계기를 만들어준 거예요. 왜냐하면 석사학위를 받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학부 때부터 쭉 이어오던 학문이나 공부를 어떻게 하는 정신들이 저한테 살아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만약에 다른 가치를 가지고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한국학에 나왔더라면 이게 눈에 안 보였을 거예요. 사실. 그리고 이해 시험을 봤습니다. 11명 중에 8명이 붙었어요. 이해. 이게 2003년도예요. 근데 이해 2003년도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게 교과서 문제가 절반 정도 나왔습니다. 임용시험 문항에. 그것도 여기. 자, 제가 아는 교수님이 그 이야기를 해요. 한 교수님께서 교원대 윤리교육과에 계시는데 제 학부 선배예요. 해겔이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사람들은 역사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역사에 대해서 정작 모른다. 역사는 가르쳐 준다는 거죠. 천년 만년 갈 것 같은 절대 권력은 결국 절대 권력으로 망하는 거고, 역사의 부분에서 가만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임용이 지금 2003년하고 지금 2017년 같은 몇 년 지났어요. 근데 왜 선생님들에게 진실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없고 진실되게 바깥으로 어떤 과정에서 흘러왔는지를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가 지금 임용 공부를 처음 하러 왔는데 이게 급하지 과거에 어떤 방향에서 어떤 팩트를 내가 그걸 추적해 찾아내야 되는가. 그게 얼마나 생각해 보면 그 비효율적인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 거를 바깥으로 안 드러내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 여기를 보십시오.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온 거예요, 지금. 자, 2003년 지나고 2004년이 돼서 제가 학원을 옮겼어요. 그 학원에서 제가 무려 11년 정도를 있었어요. 2004년도에 개강을 했는데 2004년 7월에 알았어요. 그래서 수강생이 굉장히 많아졌죠, 갑자기. 자, 똑같습니다. 굉장히 많아졌는데 어렵다는 거야, 강의가. 똑같았던 거야. 어렵다. 그래서 2003년도에 내가 했던 게 메타윤리와 관련되는 질문들도 하고 일반 윤리학에 관련되는 질문들을 했었어요. 그 선생님들이. 그래서 가르쳐줘도 잘 이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 철학을 요걸 조금 알면 요걸 조금 더 이해하기가 훨씬 더 용이할 건데 라고 해서 가르쳤어요. 가르쳤더니 이제 반발이 어떻게 있겠어요. 수강생 많아졌고. 나오지도 않을 거 왜 하냐고. 이론까지 해야 되냐고. 자, 그런데 그때도 눈망울 초롱초롱 해가지고 앞자리에서 배우려고 했던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그 선생님들은 뭐였냐면 학부 때 제대로 못 배웠는데 처음부터까지 배울 수 있어가지고, 근데 그 선생님들 입장에서 어때요? 1년을 공부를 해서 임용을 봐야 돼요. 근데 그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2004년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전국 수석 8명이 나왔어요. 이 2004년도예요. 2005년도 4년 5년에 내 대학 후배인 박성호 선생하고 같이 팀 티칭을 했어요. 얘가 이제 서울대 박경수 선생님 제자로 들어간 거예요. 이래서 이 윤리과 정치학이 학원과 이식이 된 거예요. 박성호 선생 때문에. 내 이후로 나온 모든 강사들은 절대로 피해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둘이가 어떻게 잡아왔냐면 이야기했던 게 어렵다 해도 제대로 가르치자. 너하고 나하고 제대로 못 가르치면 첫 번째, 철학과 나온 사람 욕 들어먹는다. 그 다음 두 번째, 대학이 욕 듣는다.
2004년도하고 2005년도 부분이에요. 2005년 같은 경우에 정치 철학에서 엄청나게 적중을 했어요. 그 비트겐슈타인 휴움 이때 나왔어요. 이때. 자, 상대적으로 어때요? 자, 편중됐죠. 지금 2006년이 되니까 버티다가 안 되니까 이제 다 나온 거야, 학원에. 실강이 120명 넘었어요. 7, 8월 달에. 인강이 500에서 한 400에서 500명 가까이가 됐어요. 그 기록을 아직도 못 껴요. 아무도. 다 나온 거예요, 이때. 이 선생님들이 이 해에 뭘 고집했냐면, 이때 국가학원이야, 민주주의학원이야, 서울대 나온 족보 자료를 계속 집착해서 따라왔던 거예요. 자, 왜 그러면 이때 이런 문제가 나왔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나중에 다 밝혀져요. 나중에. 자, 이렇게 됐고, 이게 2006년 아니에요. 그죠? 자, 내가 말씀드릴게요. 윤리임용 강의에서 저보다 적중을 많이 시킨 강사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왜? 저하고 똑같이 하지 않는 이상은. 똑같이 하는 것 같아도 똑같지 않아요. 없습니다, 그거는. 근데 제가 십몇 년 강의하면서 이 2006년도에 적중을 못했어요. 2006년도에. 그리고 2007년을 맞았어요. 수강생 제일 많았죠. 이때 제가 슬럼프가 온 거예요. 박성호 선생님 이때 사립학교로 갔어요. 2005년 끝으로. 이대부 교사예요, 지금. 서울대에서 박사를 오래 받았고, 이게 바로 뭐냐면 윤리과 언어예요. 이때부터 대학 교수들이 개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임용에.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리고 참 일반적인 사람들은 저보고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할지 몰라도 저는 제 고집이 아니라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후회하지 않는 게 뭐냐면 정말 이상하고 특이한 인연이었는데 제가 중학교 때 과외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2달 정도. 그리고 저에게 과외를 한 선생님은 서울대학교 국민윤리교육과 석사로 가면서 이제 저하고는 이렇게 됐는데 제가 그분이 나온 고등학교로 들어갔어요. 그게 지금 제 지도 교수예요. 이 운명적으로 아주 웃기죠, 사실상. 제가 98년인가 99년도에 연대대학원 윤리교육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계속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갔더니 이제 연대 철학과 출신들 교수들이 윤리교육을 이제 거기서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윤리교육과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대학원에서 처음 만나게 됐던 거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가기 전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이 교원대 윤리교육과를 나왔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간다고 했을 때 그랬지라고 해서 교원대 홈페이지에다가 그분 성함을 쓰고 연락처를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그게 99년인가 98년 그랬을 거예요. 연락처를 가르쳐 주더라고. 지금 같으면 뭐 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전화를 했더니 이제 경주대학교 겸임교수로 계시더라고. 내가 지금 44살입니다. 근데 내 지도 교수는 31살에 박사를 받았어요. 그때 내 지도 교수가 34살이었어요. 응? 내가 그때 나이가 26인가 이랬어요. 어? 26인가 7인가? 6? 그래서 경주에서 만났어요. 만나고 그 길로 이제 저는 서울로 왔죠. 이게 몇 년이야 지금? 2007년 같으면. 그죠? 이때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학원에 어떻게 그러니까 전화번호 그때 바뀌어가지고 서로가 이제 약간 이렇게 됐는데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형이 저기 평가원 시험 쳐서 됐다. 저한테 이제 전화가 오신 거예요. 충북대에 갔더니 학생들이 너 강의를 엄청나게 많이 듣는다더라. 그래서 어떤 학생한테 너 전화번호를 알아봤다. 전화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저하고 사적인 부분이지만은 한창 이게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윤리와 철학과 교육화에 관련된 교직 문제 시비가 2000년부터 계속 있었어요. 근데 내 개인적인 입장만 생각을 하면 당연히 생각을 해보면 윤리와 철학과 교육학에 관련되는 교직을 다 가지고 있는 저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 이유가 없죠, 사실. 근데 저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좀 불공정한 거 아니냐 라고 해서 이제 뭐 조금 뭐 어쨌든 약간의 컴플레인 비슷하게 일단 대화를 일단 하고 일단 전화를 끊었어요. 그것도 이제 평가원 직원이 되실 거니까 당연히 사적인 부분에서 학원에서 강의하는 사람 입장하고 당연히 뭐 연락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자, 이 역사의 도도한 흐름을 선생님들께서 잘 보셔야 됩니다. 2000년 중반부터 시작을 해서 윤리교육과가 81, 2년에 생겨가지고 대학 교수들이 이때부터 정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학부 윤리교육과 교수님들이 대학에 임용이 되기 시작을 해요. 이 과정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최병환 선생님께서는 저한테 앞으로 계속 채워나가야지. 학부 윤교과 출신으로 윤리교육과 대학 교수를 계속 채워서 나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그런 주장을 하면 저는 이제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게 전문성이 없었어요. 노력은 있었지만 사실상. 근데 이 이후부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온 거예요. 자, 지금이 2017년이죠, 그죠? 2017년을 지나서 2018년이죠. 자, 이렇게 이어진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면 윤리과 언어가 안 되면 이 임용은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이 임용은. 그리고 50대 중반이 되면 이제 출제 안 들어가요. 중반 이후가 되면. 약간 관례, 관행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때 들어갔던 교수님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출제위원이에요. 그리고 2013년 정도부터 해서 윤리과의 젊은 교수들, 지금 40대 초, 중반, 중후반의 교수들이 윤리과 교수로 한두 명씩 임용이 됩니다. 객관식 흠이 5년에서 마지막 끝자락이 1, 2년 남을 때부터 그 교수들이 출제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면 앞부분에 들어갔던 교수들이 이제 출제위원으로 서서히 밀려나가고 최근에 또 젊은 교수들이 윤리과 교수로 부임이 또 됐어요. 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흐름에서. 못 잡아냅니다, 이거. 왜 못 잡아내는 줄 아세요? 논문? 뭐 공신력 있는 논문? 그 다음에 또 뭐? 왜 못 잡아내냐면 보십시오. 어떤 자료를 갖고 오죠. 1에서 10이에요. 학회 활동을 안 하죠, 강사들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 강의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 지금 이야기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거 학생들이 지금 이거 다루기도 바쁘고 내용적인 부분에서 이 시험이 얼마나 정확한 단어들이 들어가야지 채점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시험인데 이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학회에서 의견이 분분해서 논의가 돼서 우리가 좀 받아들이자 하는 게 한 논문에 1, 2밖에 안 돼요. 나머지 8은 임용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의견이 분분한 주장들이에요, 이게. 연구되고 발전되는 겁니다. 무책임의 극치예요, 이게 사실은. 이런 현상이 왜 계속 벌어지냐면 전의 문제를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강사들도 문제가 나오죠? 그러면 그 다음 해에 어때요? 전의 문제를 따라가면서 이론을 또 넓혀요. 계속 거꾸로 가는 거예요. 출제는 또 바뀝니다. 선생님들이 지금 뭐가 안 되니까 후달거리냐면 이게 안 되니까 계속 후달거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실상. 지금 이 순간 제가 선생님들께 어떤 말을 해도 저를 믿으라는 게 아니죠. 이 부분을 정확하게 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니까 사실. 자,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어떻게 보면 가지고 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가지고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때부터 쭉 가다가 평가하면서 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자, 보십시오. 2010년에 교원대 교수로 갔어요. 제주도 교수가. 평가형 평가 내용 요소 제주도 교수 만든 겁니다. 이게. 자, 보십시오. 학원 강사들이 어떻게 했는지. 평가형 평가 내용 요소가 제가 2003년부터 2007년 동안 한 해에 강의가 끝나면 다음에 이 아이들을 어떻게 끌고 갈까라는 생각보다는 어떤 게 나올까, 이 문제가 왜 나왔을까 하면서 쫓아가면서 범위가 형성됐던 거예요. 이게 평가형 평가 내용 요소가 2008년에 나왔을 때 이때 범위 형성된 거하고 90%가 일치가 됐어요. 이때. 그리고 나왔죠. 평가의 담당자가 바뀌었죠. 2011년부터 이런 이야기를 어디 가서 들을 거예요, 사실. 생각을 잘해야 돼요. 자, 바뀌었죠.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제주 교수가. 왜 평가형 평가 내용 요소대로 문제를 안 내는 게 불만이라는 거예요. 2010년 이후로 평가형 평가 내용 요소 끝이 난 거예요. 지금 몇 년입니까, 지금? 2017년이잖아, 지금. 그 언제까지 끌고 온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이 담당자가 또 바뀌었죠, 그죠? 그죠? 이 이후에. 자, 선생님들이 그거 알 필요 없지만 저는 어떻냐면 위치가 그래요, 이제. 학원과에 관련되는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누가 뭐 하면 뭐 어떻게 하는지, 뭐가 돌아가는지 모르겠죠. 그러면 일반적인 선생님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에 후달걸려요? 여기 계속 후달걸려서 가는 거야, 그냥. 계속 그냥 똑같이. 올해 임용시험 문제가 아주 웃기게 된 게 바로 뭐냐면 다 지나서 채점 다 끝나니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올해 알고 보니까 교육과정평가 그 연구원의 평가 원장이 바뀐 거야, 올해. 카톨릭 대학교 교수로. 원장이 첫 해 바뀌게 되면 그 첫 해 문항이 난이도가 너무 높게 되거나 문항이 문제가 있게 되면 문제가 돼요. 그리고 중등 윤리는 초등 도덕을 담당하는 두 분이 중등 윤리 부분을 간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낼 때 난이도를 계속 조정 낮춘 거야. 이게. 평가 원장은 누가 부임하는 줄 아세요? 국무총리가 부임해요. 국무총리 밑에 자문단이. 이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약에 평가 원장이 성태재 교수처럼 평가 전문이다. 그러면 상중하 난이도를 굉장히 정확하게 지키려는 지시를 내려지겠죠. 그죠? 그러면 내가 특강을 들었다. 교수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평가 들어갔다. 평가 원장이 밑에 지시한다. 문제 시뮬레이션 준다.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이거 너무 쉽습니다. 완강한 교수 같으면 출제 권한은 교수한테 있어요. 무조건 내겠다,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만큼 완강한 교수들이 많지는 않아요. 대학에서 특강을 했죠. 이 교수님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걸 놓치고 선생님들이 점수를 받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57이 컷이다. 내가 시험을 봤는데 50이다. 그래도 만족한다. 좀 더 하면 되겠지. 요 점수를 자동적으로 특강이나 이런 걸 가지고 넘어가려는 거예요. 근데 이 52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분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건 선생님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문제가 너무 그의 시험은요, 꼼꼼하게 매깁니다. 변별을 위해서. 교육학이든 전공이든. 문제가 어렵죠. 복수 답안 확률이 높아져요. 중간 집단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게 평가예요. 근데 이게 불공정한 게 아닌 게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을 하기 때문에 불공정한 게 아닌 거예요, 이게. 평가란 그런 겁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아주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쉽게 나오면 쉽게 나올수록 뭐예요? 꼼꼼하게 매긴다는 거는 키워드가 더 정확하게 답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난이도가 문제가 어려울수록 복수 답안의 여지가 많아지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기본서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면 이 점수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잘 분석을 해야 돼요, 사실. 그리고 선생님들께는 굉장히 마음이 좀 약간 아프겠지만은 177명이라는 숫자는 경이로운 숫자예요. 정말 2003년 이후로 이런 숫자가 없었어요. 공부를 안 한 선생님들은 모르겠지만 다년간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1차에서 안 됐다면 공부 방법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 잘못된 기준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지금 기본서예요.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결론은. 자, 보십시오.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자, 과거에 지인들하고 지인들이라 해봐야 과거에 어떻게 본 선생님들이죠. 제가 과거에 강의를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정신이 어땠냐면 기본서를 읽고 일단 이종훈 선생님 강의가 이해가 안 되지만 이해를 하도록 노력을 해보자. 그게 하나의 학원가의 기준이었고 그게 이해가 된다고 한다면 임용에 합격한다라는 게 학원가의 기준이었다.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수의 학생들이 어떻게 했어요? 임용은 소수를 선발하니까 기본서가 안 됐죠. 그죠? 그리고 다른 강사들이 나타나면 다른 강사로 넘어가겠죠. 그죠? 당연히 기본서 안 돼 있죠. 그죠? 여기서 일부 또 합격하겠죠. 소수가. 그죠? 이 선생님들이 자기들이 힘든 부분에서 다시 이쪽으로 왔다가 이쪽으로 가겠습니까? 그리고 이 선생님들이 모든 스터디에 포진이 다 돼 있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렵다. 뭐가 어떻다. 생각해 보십시오. 안 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선생님들이 10몇 년을 공부해도 안 되고 7, 8년을 공부해도 안 되는 건 바로 이게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 언어가 사실. 임용 문제는 모든 평가 상중하로 나눠져 있어요. 여기서. 자, 강사가 쉽게 풀어주죠. 이게 왜 수능하고 교육하고 다르다면, 자, 강사가 쉽게 풀어줘요. 그 쉽게 풀어준 언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강사가 텍스트를 읽든지 강독을 해요. 풀어주는 언어와 읽는 언어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그 언어가 만약에 기본서, 철저한 윤리과 기본서 언어가 아니죠. 언어가 두 겹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언어가 또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서를 스스로가 독해하고 다 읽어낼 수 있으면 그 강의는 맞는 강의예요. 근데 강의를 듣고 나서도 기본서 읽었는데 기본서 안 읽힌다 이러면 그 강의 잘못된 강의예요. 사실상. 그리고 조건뿐만이 아니고 답안이 인출이 엉뚱한 게 돼요. 쉬우니까 빨리 파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걸 무너뜨리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 줄 아십니까? 선생님들 인지구조 내부 안에서. 그래서 제일 처음 공부한 선생님들이 늦어도 제가 기본서를 일단 가야 된다라고 했던 부분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점차적으로 보면. 이러면 언제 완성이 되냐면 시험 치기 거의 한 달 전에 보면 감이 오고 완성이 돼요. 사실상. 그리고 이게 완성이 되면은 뒤에는 뭐하고 겹친다? 교과서 언어하고 겹치게 돼요. 뒤에는. 사실상. 임용의 시작과 끝은 이거는 뭐라 해야 될까? 변한 게 없어요. 변한 게.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제가 2008년부터 자, 객관식 시작이죠. 보십시오. 자, 자료를 증가시키지 않았어요. 2008년부터. 이 김병찬 선생 나온 애야. 내가 2년 반 만에 무너졌거든. 자, 내가 안 끌려갑니다. 절대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죠. 그죠? 제가 궁금했던 건 이때 내가 벌려놓은 게 객관식이 진행되는 동안 어느 정도 범위까지 벗어나는지를 가만히 봤어요. 2008년 시험 봤어요. 턱없는 거야. 범위가.
완전히 그냥 포함되다 못해 사실상. 그리고 객관식 마지막 해까지 토탈 해가지고 적게 뽑았죠. 합격할 수 있을 정도의 학생들이 있죠, 그죠? 그 정도 부분에서의 이론 범위를 봤을 때도 이 이론 범위를 못 빠져나가요. 그럼 뭘 봤냐는 거야 이때 도대체 무슨 자료를 봤냐는 거야 이때.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상. 그리고 이 시험이 진행이 되면서 2009년, 10년, 11년, 12년 가면서 객관식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전조 증상은 그 전에 있었어요. 2007년도가 제법 뽑았어요. 한 140명 가까이 뽑았어요. 이게 거의 마지막이야. 이 2007년도에 1차 합격을 하고 2차 떨어진 선생님들이 3사람인가 4사람이 내가 아는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이 전형이 바뀌었죠. 1, 2, 3차로. 저는 다 합격하는 거예요. 객관식 때. 서답형 공부를 했잖아. 그지?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이때 저도 긴가민가 했어요. 방식이 달라야 되니까 어쨌든. 이게 뒤로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 문제가 일반적인 교육학의 중하 난이도의 문제 풀듯이 문제를 풀면 객관식 무조건 틀린다. 정확한 언어가 아니면 의미 부여가 많이 된다. 결국에는 명확한 개념 정의를 정확하게 암기를 해야지 5개념과 원개념 자체가 뭐가 달라지는지를 보고 답안을 찍어낼 수 있다. 라는 결론인 거예요. 그럼 임용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어떻다? 객관식 5년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때 2차는요, 왜 정확하지 않아도 됐냐면은 나중에 보니까 꼼꼼하게 안 매겼더라고. 지금 교육학처럼 형식을 많이 본 거예요. 지금 선생님들 보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자, 공부는 방법입니다. 방법을 뺏겨도 내용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왜 공부는 방법이냐? 자, 중등교육학이 지금 5점대 있죠. 자, 얘입니다. 이 5점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5점을 받고 나머지 15점에서 내용적 부분에서 4점을 더 받으면 이 과락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죠? 맞죠? 과락이 8점이죠. 기준이. 그죠? 자, 이 5점이 있는데 이 5점이요. 자, 5개 기준이 있어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나를 암시하는 구절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1점이에요. 이거 안 나와 있거든요. 사실 형식인 거예요. 형식. 이게 점수를 어느 정도 범위까지 내가 올리고 어느 정도 부분에서 전공을 밀고 나가야지 이 시험을 합격한다라는 전략이 없으면 공부 처음 시작하면 교육학이 또 눌려요. 양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뭘 모르거나 아니면 알아도 뭐냐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은 끌고 갈까. 임용시험 딱 끝나면 그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왜? 1월 강의를 잡아가야 1년을 잡아가거든. 학원이란 데는. 카페든 뭐든 공격적으로 댓글 작업을 하는 거죠. 어찌됐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잡히면은 또 그 언어로 시작을 또 했잖아. 계속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어떤 형태예요. 자, 뭐 얼굴 아는 선생님이 2분이 계셔가지고 내가 오늘 강의를 좀 되게 많이 웃으면서 하려고 했는데 웃으면서 강의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고 어차피 내가 OT를 2시간 잡았거든요. 할 이야기들이 좀 많아요. 그 뭐 저기 싫지 않죠? 싫어요? 갑자기 강의 들으러 왔는데 뭐 처음 시작할 때부터 뭘 강의나 그냥 좀 편하게 앉아서 좀 약간 듣게 좀 해주지 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왜 하는지요. 그렇게 생각을 일단 할진 모르겠지만 일단 다 듣고 저는 일단 올해 공부 방향에 대해서 1월 달부터 강의를 윤리를 시작하게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쁩니다. 사실상 하나하나 잡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저희들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마저 이제 남은 부분에 대해서 OT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마치도록 합시다.